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학 특강 5학년 2학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단원은요, 수의 범위를 배웠고, 또 어림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우선 수의 범위는요, 보통 이렇게 수직선 그림을 그려서 그 범위를 찾는 것도 했고, 또 주어진 범위에서 어떤 수직선이 맞는지 고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출제가 된다. 또 어림 계산을 할 때 뭐뭐까지 나타내라. 어디에서 뭐 반올림해라. 이런 표현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상과 이하인데요. 이상은요, 뭐뭐와 같거나 큰 수. 이하는 뭐뭐와 같거나 작은 수. 이상과 이하는요, 그 기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40 이상인 수면요, 40을 포함해서 40도 되고, 41도 되고, 42도 되고, 자연수도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소수, 분수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져요. 그리고 이 기준인 40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채워진 동그라미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이니까 그거보다 큰 거를 이렇게 쭉 선으로 표현해주고 이하면은 이 40, 이 기준을 포함해서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초과와 미만은요, 뭐뭐보다 크거나 작기만 해서 이런 기준은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초과인 건 큰 거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싹 줄로 표현해주고 선으로 표현해주고 40 미만은 4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빈 동그라미로 두고 왼쪽을 쭉 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수직선 그림이 나타나고 이 수의 범위를 쓰시오 하면 여기는 채워져 있죠. 35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 이상. 자, 37보다는 작은데 37은 빈 동그라미라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37 미만. 이런 식으로 이 범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이렇게 범위를 알려주고 뭐 기억, 니은 이 중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해서 그림을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어림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우선 올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면요. 그 바로 뒤인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돼요. 자, 8을 올리면 10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이 4로 변하고,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8이 10이기 때문에 뒤에가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버림은 무조건 버리면 돼요. 올리지 않고 0으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는 1의 자리에서 그 뒤에 있는 바로 뒤인 1의 자리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의 자리, 이 8 부분을 버려서 0으로 만들면 230이 되겠습니다. 반올림은요, 그 우리가 올리거나 버리는 그 자리가 0에서 4까지면 올리고 5에서 9까지면 아이고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0에서 4까지는 버리고 버려야 돼요. 좀 작으니까 버려도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크니까 그래 너 크니까 위로 올려줄게. 이렇게 올림을 해줍니다. 0에서 4까지 버리고 5에서 9까지 올린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뒤인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의 자리를 봤더니 8이에요. 자, 8이면 여기 올림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240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 328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는 것은 10의 자리, 그 바로 뒤인 10의 자리에서 올리든 버리든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혼동하기 쉬운 게 이 까지와 에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혼동을 주의해서 잘 문제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단원 분수의 곱셈은요, 사실 그냥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뭐, 주스의 양을 구하시오. 뭐, 시간을 총 구하시오. 얼만큼 갔는지 거리를 계산해서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조금 더 쉽게 나온다면 계산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것. 가의 분수의 곱셈식이 있고 나의 분수의 곱셈식이 있으면 그 가와 나의 값 중에 무엇이 더 큰지 뭐 이런 거 답 쓰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자연수 있죠? 자연수는 분수에서 분자에 곱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자연수는요, 분모가 1인 분수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을 1분의 3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3은 즉 4분의 1 곱하기 1분의 3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4,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만약에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때 꼭 두 개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연수 두 개에 분수 세 개를 한 번에 곱하는 그런 아주 큰 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분수로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좋을게요. 이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한번 볼게요. 진분수는요,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경우를 말하고요.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4분의 9 같은 경우는 분자가 더 크죠. 그래서 대가리가 더 큰 왕대두 같은 분수입니다. 자, 진분수는 자, 4분의 3처럼 분모가 더 분자보다 큰 분수를 말하는데 이렇게 곱셈을 해보면요. 자, 뭐 6은 1분의 6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4분의 18로 계산이 돼요. 근데 보면요. 약분이 돼요. 4와 18은 둘 다 2를 약수로 가지죠. 그래서 2분의 9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가분수인 경우에는 대분수로 바꾸어서 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대분수로 바꾸는 이유는요, 이 분수를 처음 봤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을 표기해줘야 한눈에, 아, 이 수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대분수로 바꾸어서 답을 써줘야 합니다. 채점하시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대분수로 바꾸지 않았을 때 틀렸다라고 채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대분수로 바꾸어서 써주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보면요. 일단 대분수는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편합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앞에 있는 방법이, 위에 있는 방법이 더 편한 방법이에요.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서 검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방법을 좀 많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과 4분의 1 같은 경우는 대분수이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꾸어 주고 계산을 했더니 일단 약분이 더 되지는 않아서 계산은 종료했어요. 근데 정답을 쓸 때 이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바꾸어서 정답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억하면 될 것은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처음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꼭 바꾸어 줘야 하고 모든 계산이 끝났을 때 결과값이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가 그 결과가 가분수 형태라면 마지막에는 대분수로 정답을 써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대분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첫 번째 8번은 그냥 분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것처럼 6을
분수로 바꾸어서 1분의 6이라는 분수로 바꾸어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이런 형태의 곱셈도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다 곱셈을 하고 나서 약분을 하면은 결과가 엄청 컸을 땐, 여기 10과 18이라 좀 작지만 결과가 엄청 컸을 때는 약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수의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약분할 수 있어요. 중간에 약분. 이런 경우는 자, 10분의 3 곱하기 1분의 6. 지금 이거 6을 1분의 6이라는 분수로 바꿨죠? 자, 여기에서 자, 10과 3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지만 10과 6은 약분할 수 있어요. 2로 약분을 해보면 5와 3으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남는 계산이 분모는 5 곱하기 1, 분자는 3 곱하기 3이 남아요. 그래서 5분의 9라는 곱셈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대분수로 바꾸어서 정답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약분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요. 두 개의 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곱할 때도 좀 편해요. 물론 지금 이 분수,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예시의 분수는 지금 뭐 약분할 게 없지만 만약에 9분의 8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곱셈이라면 자 9와 3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9와 3이 약분이 되고 2와 8이 1과 4로 약분되고 4와 4가 1과 1로 약분돼서 결과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곱셈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 한번 설명해 봤고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와, 대분수끼리 곱했네요. 그러면 무조건 가분수로 바꾸어줘야 되겠죠? 3과 2분의 1은 2분의 7로 가분수로 바꾸고 1과 3분의 2는 3분의 5로 가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보니까 3과 7도 약분이 안 되고 2와 5도 약분이 안 돼요. 그럼 그냥 곱하면 돼요. 분모끼리 6, 분자끼리 35. 대분수로 바꾸면 5와 6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면은 선생님이 처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가분수니까 다시 대분수로 바꿨어요. 요거 순서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단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합동과 대칭인데, 자, 여러분, 합동과 대칭에서는 용어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빈칸을 뚫어놓고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겹쳐지는 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대응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도 잘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합동과 대칭의 도형은 성질을 가지거든요. 특히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의 성질은 정말 물어보기 쉬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질도 잘 봐야 되고요. 선대칭 도형과 또 점대칭 도형 아니면 합동해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아서 이렇게 포개봤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완전 똑같은,
똑같은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개쓸 때 완전히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해요. 용어를 잘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두 도형이 합동인데 여기 각도가 60도래요. 그럼 여기 각도는 몇 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대응각은 완전히 포개진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도 60도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는 대응변, 여기가 2cm래요. 그럼 여기는 몇 cm인가? 여기는 2cm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용어 잘 기억하고 자, 이번엔 선대칭 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은요, 이 성질을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합동을 배웠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걸 합동이라 한다 했죠. 선대칭 도형은요, 하나의 도형 안에서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었대요. 그 도형을. 우리가 색종이 접듯이 반절로 접었을 때 그때 완전 모양이 똑같이 겹쳐지는 걸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대칭축이라고 표현해요. 대칭축을 용어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느냐? 자, 이 길이가 3cm라면 이 길이는 몇 cm인가? 바로 대응변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 3cm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각도가 120도인데 여기는 몇 도인가 물어보면요. 대응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120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해본 적 있으면 그 데칼코마니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선대칭 도형은 대칭 축으로 접었을 때 좌우가 완전히 똑같다. 또 성질 중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점이 이 네 번째 거.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가 각각 대응점이죠. 이 대응점끼리 선분을 이었는데 이 초록색 선분이 대칭축과 수직이래요. 이 대응점과 이 대응점, 서로 대응하는 이 점들끼리도 이어봤더니 대칭축과 수직이래요. 90도로 만난대요. 근데요, 자, 신기한 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고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도 서로 똑같대요. 그것이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즉,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대칭축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칼코마니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점대칭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 도형을 이렇게 돌렸대요. 근데 얼만큼 돌렸느냐? 180도 돌렸다는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에서 270도 돌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0도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더니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포개어지는 그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선대칭 도형에서는 대칭축이 있었죠. 대칭축. 점대칭 도형에서는요,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성질에서도요, 어, 이제 일단 이 변과 이 변을 180도 돌리게 되면은 이 변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둘도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3cm라면 이 변도 3cm일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 각도가 70도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180도 돌렸을 때 이 각으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7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점대칭 도형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자, 우리 대응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살짝 지워 볼게요. 대응점에 대해서, 자, 이 점을 180도,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게 되면 여기로 멈춥니다. 여기가 대응점. 그리고요, 자, 이 점을 180도 돌리면요, 여기에 오게 돼요. 여기도 빨간색 길이가 대응점, 초록색 길이가 대응점이거든요. 자, 얘네를요, 이렇게 이어보면요, 사실 이 도형의 대각선이기도 해요. 이 대각선이요, 이 대, 이 대각선을 이어보면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이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서 만나죠? 이 가운데에 만나는 점이 딱 한 개인데 얘가 바로 대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대칭 도형에서의 특징처럼 자,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초록색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고요.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빨간색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요 성질, 세 번째 성질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곱셈인데요. 자, 소수의 곱셈도 사실은요, 뭐, 출제 포인트가 소수점을 이동하는 것, 또 응용 계산. 아까 분수의 곱셈처럼 주스나 거리나 뭐 어떤 뭐 리본의 길이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좀 소수의 곱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소수의 곱셈은요, 자연수의 곱셈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수의 곱셈에 소수점만 잘 찍어주면 되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방법 1의 식을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방법의 1. 자, 2.3 곱하기 1.5가 있대요. 이렇게 세로식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거가요, 계산하는 방법이 23 곱하기 15랑 똑같아요. 자, 3 곱하기 5 하고, 2 곱하기 5 해서, 자, 2 곱하기 3, 1 곱하기 3 하고, 1 곱하기 2 해서 잘 계산을 해보면, 자, 23 곱하기 15는 345라는 자연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3 곱하기 1.5잖아요. 소수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수의 결과와 일단은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 소수점만 잘 찍어주면 돼요. 자, 2.3은 소수점 한 칸이죠. 1.5도 한 칸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소수점이 총 두 칸짜리예요. 그래서 345에 소수점을 하나, 둘, 두 칸을 넣어서 3.45라는 결과값을 내면 됩니다. 이 소수의 곱셈과 자연수의 곱셈은요, 방법은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됐냐? 소수점의 위치만 추가가 된다. 자, 그 다음 5단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의 출제 포인트는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비교하는 것, 또 전개도와 길이를, 전개도에서 길이를 찾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잠깐 필기하는 시간 줄 테니까 잘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정의는 우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에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각이 직각입니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면은 6개, 그리고 모서리는 12개에 꼭지점은 8개입니다. 이거는 겨냥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직육면체의 성질은요,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어요. 자, 얘랑 얘가 평행하고, 자, 지우고, 또 이면과 평행한 면은 저기 건너편에 있고, 지워서 이 면과 평행한 면은 그 건너편에 있다. 서로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다. 커플이 세 개나 있다. 세 쌍이나 있다. 커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한 면을 기준, 아래 있는 면으로 해볼게요. 이 한 면을 기준으로 수직인 면이 네 개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네 개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육면체에서 밑면과 옆면 배우거든요. 밑면은 이렇게 위아래에 놓인 서로 마주보는 면이고, 그래서 밑면은 두 개고요. 옆면은 그 옆을 감싸고 있는 면이라서 네 개예요. 근데 이게 밑면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요. 밑면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은 그 밑면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밑면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딱 이렇게 직육면체를 뒀을 때 밑과 위에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면을 밑면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직육면체에서요, 우연히 모든 이 직사각형의 면이 정사각형이 된 그런 도형도 있어요. 그거를 특별히 정육면체라고 표현합니다. 정육면체는요, 자, 직육면체의 특징과 모두 똑같고요. 다만 직육면체 중에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자,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데, 일단은,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 모든 면이 합동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요. 자, 이 내용은 6학년 1학기에 가서 건널비랑 부피 구할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이다. 요거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정육면체는 직육면체가 맞아요. 하지만 모든 직육면체가 정육면체인 건 아닙니다.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에 포함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 자, 겨냥도 한번 살펴볼게요. 겨냥도는요, 원래는 우리 눈에는 그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 이렇게 보여야 맞는데,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부분까지 잘 보이게 뒤에 있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한 이런 그림을 겨냥도라고 합니다. 겨냥도.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겨냥도. 그래서 뭐 겨냥도는 쉽게 나오면 뭐 이렇게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 하는가? 겨냥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면이 몇 개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서리나 꼭지점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겨냥도여도 직육면체의 겨냥도라면 무조건 이 개수가 동일하니까 요거 한번 잘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전개도는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해요. 그래서 잘라져 있는 겉에 부분은 실선이고 잘리지 않는 안에 부분은 점선이에요. 자, 요 전개도를 원래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를 잘라서 펼친 그림이라 했죠? 그럼 요 펼쳐진 그림을 다시 접으면 원래 모양이 되겠죠? 원래 그 입체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다시 접으면 원래의 직육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었을 때 만나는 또는 닿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여기의 길이가 3cm라면 접었을 때 만나게 되는 이 모서리도 3cm이고, 자, 직육면체 특징이 뭐죠? 서로 마주보는, 서로 평행한 면 길이는 합동이죠. 게다가 모든 면이 직사각형이라 했죠. 그래서, 자, 여기도 3cm이고요. 여기도 3cm고요. 여기도 3cm, 여기도 3cm, 또 평행한 면끼리 다 이제 모서리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3cm, 여기도 3cm. 자, 3cm인 모서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의 길이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 길이 계산을 해서 어떻게
둘레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 부분의 모서리 길이가 여기와 같겠고, 여기와 같겠고, 여기와 같겠고, 여기랑 같겠고, 여기랑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모서리들도 모두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전개도 그림을 좀 주고 길이를 몇 가지 알려준 다음에 건널비나 부피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따가 6학년 1학기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단원은 평균과 가능성인데요. 출제 포인트는 뭐 평균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계산된 평균을 비교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가능성은 비교적 좀 쉬운 부분인데, 이런 가능성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평균은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개수, 자료의 수로 나누는 건데, 이 결과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평균의 자료의 수를 곱하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를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5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80점이래요. 그러면 총점은 몇 점일까요? 평균의 80에 총 5과목이니까 5를 곱해서 총점이 400점이어서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80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느냐? 5과목 평균이 80점이고, 4과목 평균이 90점이래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큰지 알아보래요. 총점을 비교해서 더 큰 것이 무엇이냐요? 이런 걸 물어본다면, 자, 이 왼쪽은 80점에 5과목이니까 총점이 400점이었을 거고, 오른쪽은 90점을 4과목을 봤었으니까 곱해서 360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의 총점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전체 더한 수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예상하는 정도인데요. 가능성의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5학년 2학기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수로 표현한다면, 불가능하다는 0이라는 수로 표현하고, 확실하다는 1이라는 수로 표현을 하고, 반반이다는 반절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서 이런 띠로 위치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 0이 불확실하다. 1이 확실하다. 그 반절이 반반이다.
2분의 1, 그 반반보단 작지만 불확실보단 큰 건, 뭐 아닐 것 같다. 반반보단 크지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뭐뭐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실기도 열심히 하고 필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올해 합격한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다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아닐 것 같다나 반반이다인 친구들은 1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열심히 공부로 채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단원까지 설명은 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서는요, 이 수직선 그림을 보고 이게 이상 이하인지 초과 미만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채워진 동그라미인지 빈 동그라미인지 그것의 차이를 좀 인지하고 구하면 되고요. 자, 반올림은 0에서 4까지는 버리고 5에서 9까지는 올리는데 자, 뭐가 됐든 반올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든 이 까지와 에서의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 이거 착각해서 결과값이 달라지면은 그 문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 정답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막 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 평온한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원에서는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볼게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고,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꾸어서 정답을 써줘야 한다. 그리고 꼭 약분을 하세요. 자, 3단원에서 볼 것은요, 이런 용어들 잘 보시고요. 이 성질들도 잘 보세요. 성질들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 대응변끼리 뭐 길이가 같으니까 그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거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소수의 곱셈은요. 자, 자연수 곱셈에 소수점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곱셈 잘 해내도록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면 소수점 위치 꼭 잘 찍으셔야 됩니다. 계산 잘했는데 소수점 잘못 찍으면 그것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서 소수점 잘 찍어주시고요. 자, 5단원에서는요,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에 포함되지만 모든 직육면체가 정육면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개도에서 길이 찾는 거, 또 겨냥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이런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 잘 보시고요. 마지막 6단원에서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 나올 것 같고 또는 이렇게 총점을 묻는 것처럼 평균을 통해서 어떤 값을 계산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가능성.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쉬운데 이 가능성을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할 때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수가 더 큰지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5학년 2학기 수학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수업 내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